그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쓰러졌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아무도 그가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단지 오래된 남자, 낡은 지팡이, 그리고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침묵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감추고 있던 진실은 이 나라 전체를 충격에 빠뜨릴 만큼 무거웠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를 가장 증오했던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무능한 노인이라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을 것이다. 비가 올 듯한 회색 하늘 아래 부산의 어느 오래된 노동자 동네. 새벽같이 문을 연 반찬가게 앞 나무 벤치에 앉은 노인은 한 손에 달아해진 지팡이를 꼭 쥔 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노인의 얇은 재킷이 흔들렸고 그의 숨소리는 바닥에 떨어진 나무심만큼이나 가볍고 조용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쿵쾅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한 청년이 다가왔다. 민재 19살. 양손에 문신이 번져 있었고 눈빛은 분노로 얼룩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민재는 그 노인 앞으로 와서 갑자기 어깨를 밀쳤다. 노인의 몸이 휘청였다. 아직도 이걸 짚고 다니냐고? 당신은 예전에도 아무 쓸모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민재의 외침은 그 작은 골목을 메아리쳤다. 그는 발을 들어 올리더니 노인의 지팡이를 단숨에 밟아 부러뜨렸다. 마른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해서 옆 가게에서 반찬을 고르던 아주머니마저 손을 멈췄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부산의 괴물 손자라는 말이 이후로 온라인을 휩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허리를 굽혀 조각난 지팡이를 하나하나 모았다. 그 손끝은 떨렸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무너진 몸을 일으켜 골목 끝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속으로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눈에 맺힌 그 깊은 침묵의 무게를 보지 못했다. 그날 밤 노인의 집. 반쯤 꺼져가는 형광등 아래 오래된 나무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조용히 웃고 있는 흑백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71년 특수임무부대 유령부대. 중위 관승호 책상 한편엔 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에 부러진 손잡이 부분이 놓여 있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나무 조각이지만 그 안쪽에 숨겨진 작은 틈이 열리자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조심스럽게 나타났다. 봉투에는 흐릿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 노인의 지팡이를 짓밟은 장면은 단 몇 초 만에 세상을 타고 퍼져나갔다. 영상은 부산 괴물 손자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SNS를 달궜고 뉴스 프로그램은 이 사연을 경쟁하듯 다루기 시작했다. 어느 아침 뉴스에서는 사회자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저런 젊은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영상이 패러디되며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화면 속 민재는 한순간에 전 국민의 분노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잔인한 건 그가 발딛고 살고 있는 동네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동네 슈퍼에서는 대놓고 그를 외면했고 자주 가던 김밥 천국에서는 아예 출입을 막았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싸늘한 시선이 꽂혔다. 어떤 이는 그의 얼굴을 지나치며 일부러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그를 향해 네가 사람 새끼냐며 침을 뱉었다. 민재는 그런 시선 속에서도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펴고 다녔다. 하지만 그 자신도 모르게 그가 흘끗거리는 횟수가 늘어났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달랐다. 아니, 달라지지 않으려 발버둥쳤다. 그는 여전히 동네 뒷골목의 작은 조직에 출입하며 형님이라 불리는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 조직은 그에게 관심을 주었다. 하지만 그 관심은 날선 칭찬과 짧은 명령,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심부름으로 채워져 있었다.
민재는 그런 것도 사랑이라고 착각했다.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는 것,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것. 그조차도 없던 지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모욕조차도 달게 느껴졌다. 한편 관승호는 말이 더욱 없어졌다. 평소에도 과묵했지만 사건 이후 그는 집 안에서도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릎 위에 얹은 지팡이 조각을 바라보며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식사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가 오랫동안 봉긴해 두었던 비디오 테이프를 다시 꺼냈다는 것이다. 오래된 브라운관 TV에 연결된 낡은 VCR에서 테이프를 집어넣는 순간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군복을 입은 젊은 관승호가 나타났다. 젖은 산속을 기어가며 부상병을 둘이나 업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이 장면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보았다. 마치 무엇인가를 되새기듯 혹은 용서를 구하듯 텔레비전 불빛 아래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재는 처음엔 그 모습이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한심했다. 그딴 거 봐서 뭐 하냐 하고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가던 그였지만 이상하게도 며칠이 지나자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TV 소리에 자꾸 발이 멈췄다. 비디오 속에서 군가가 흘러나오고 화면 전환과 함께 수많은 병사들의 사진이 지나가는 동안 관승호는 작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다. 단어도 문장도 아니었다. 그냥 날짜였다. 1971정 용교 입사. 그리고 아래에는 한 줄 메모가 있었지만 그 글씨는 너무 흐려져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단 한 글자만이 또렷했다. 지켜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네의 시선은 묘하게 갈라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관승호가 무능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영상 속에서 묘하게 인상 깊은 표정을 본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특히 동네의 한 노인은 관승호를 보더니 눈이 커지며 말했다. 혹시 그분인가? 유령부대에 있던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지팡이 들고 다니는 그 노인 말야. 예전에 대통령 표창도 받았대. 그 영상 봤어? 젊었을 땐 완전 전설이었다던데. 그러나 그 소문은 아직 민재에게까지 닿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눈에 비친 관승호, 자신을 버린 노인,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존재만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그가 고개를 들어 관승호의 눈을 제대로 바라봤다면 그 눈빛 안에 숨어있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이를 느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민재는 며칠째 조직에서 돌아오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전과는 달리 휴대폰도 제대로 보지 않고 담배만 입에 물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불안했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들리는 수군거림, 친구라 생각했던 조직원들의 조롱 어린 눈빛,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식탁에 밥만 올려두는 노인의 모습. 모든 것이 어긋난 듯한 일상 속에서 민재는 마치 자신이 좁은 방 안에서 서서히 잠기는 기분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돈이 급했다. 조직에서 맡긴 심부름을 마치기 위해 어딘가에서 현금을 마련해야 했고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 장롱, 싱크대 아래까지 모두 비어 있었다. 결국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늘 잠겨 있던 지하실 문이었다. 평소에는 관승호조차 잘 가지 않던 그곳. 민재는 문을 발로 차듯이 열고 곰팡이 냄새와 함께 스멀스멀 올라오는 먼지 속으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벽에는 오래된 신문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녹이 슬어 있었다. 민재는 망설임 없이 쇠지렛대를 들고 강제로 열었다. 덜컥 뚜껑이 열리는 순간 쿰쿰한 냄새와 함께 오래된 편지들과 서류, 그리고 낯선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군용 메달 4개였다. 하나는 태극무공 훈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름조차 낯선 은성특공 훈장이었다.
그 옆에는 1974년 날짜가 찍힌 공문서가 놓여 있었고 극비, 내부 전달용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또 한쪽에는 흑백 사진이 한 장 있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군인이 2명의 부상병을 업고 정글을 가로지르는 모습. 사진 뒤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관승호 중위, 유령부대 작전 중. 처음엔 웃음이 나왔다. 이런 걸 아직도 갖고 있네. 참 한심하다. 민재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바닥에 던졌지만 어느 순간 사진 속 인물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익숙했다. 어딘가 모르게 현재의 관승호와 닮아 있었다. 잠깐의 정적 뒤에 그는 사진을 다시 주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 듯 했다. 놀란 듯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손에 쥔 훈장을 다시 상자에 넣고 상자를 닫았다. 하지만 자물쇠에는 다시 걸지 않았다. 며칠 후 동네에서 술에 취한 중년 남자 하나가 관승호의 집 앞을 지나가다 열린 창문을 통해 무심코 지하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우연히 바닥에 흩어진 훈장을 보자마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야, 이거 혹시 관승호 씨 거야? 나 이분한테 목숨 빚졌어. 1973년 라오스 북부에서 날 꺼내주신 분이야. 그 소리는 이웃들 사이에서 곧바로 퍼져나갔다. 관씨 아저씨가 유령부대 출신이었다고? 진짜 전설이었대. 옛날에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고 들었어.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몇몇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만 누군가는 조용히 그 집 앞을 지나가며 두 손을 모았다. 동네 아주머니 하나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슬그머니 그 집 대문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고 갔다. 하지만 그 변화는 아직 민재에게 실감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 노인을 믿지 못했다. 그깟 훈장 몇 개 있다고 과거가 달라지나?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자꾸만 머릿속에서 사진 속 관승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침묵 속에서도 뚜렷한 그 눈빛, 지쳐있는 듯 하면서도 무언가를 끝까지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눈동자였다. 민재는 자주 지하실에 내려갔다.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다. 단지 그곳에 있으면 복잡한 마음이 잠시라도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때때로 그는 훈장을 손에 들고 가만히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오래된 서류 하나를 발견했다. 낡은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너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날이 올까로 시작된 그 글은 아직 읽히지 않은 이야기의 첫 문장이었다. 1984년 가을 서울 변두리의 한 국군 위탁고아원. 그날 저녁 짙은 안개 속에서 군용 지프 한 대가 조용히 멈췄다. 차량에서 내린 사내는 검은 모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는 졸린 눈으로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 있었고 손에는 작은 인형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다. 사내는 아이를 조용히 보육권 원장에게 맡겼다. 당분간만 아주 잠시일 겁니다. 꼭 데리러 올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원장은 무거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잠시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관승호는 그날 세상을 속여야만 했다. 군내 부패한 고위 간부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전쟁 당시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을 폭로하려 했던 그는 조직 내부에서 암묵적인 추방을 당하고 있었다. 그의 목숨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었고 그가 남긴 유일한 피부티, 어린 딸을 지키기 위해 그는 스스로 사라지는 길을 택해야 했다. 그는 매년 고아원 주변을 맴돌았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뛰노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이름도 부르지 못한 채 손끝을 움켜쥐곤 했다. 시간이 흐르며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편지를 몇 번 썼다 찢었고 이름을 불러보고 또 숨겼다. 그에게 남은 건 후회뿐이었다. 진실을 말하면 더 위험해질까라는 공포 속에서 그는 말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며 어느 순간 너무 늦어져 버렸다. 민재의 어머니는 결국 18배 고아원을 나왔다. 세상은 그녀에게 따뜻하지 않았다.
학비는커녕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웠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썼고 그 과정에서 민재를 임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는 오래전 사라졌고 결국 그녀는 혼자서 아들을 낳아 키웠다. 그녀는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그녀 자신도 정리하지 못한 원망과 혼란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재가 6살이 되던 해, 그녀는 심한 감기로 병원에 입원했고 짧은 입원 끝에 세상을 떠났다. 병명은 폐렴이었지만 이웃들 사이에선 몸이 약했던 아이가 결국 이라는 말만 남았다. 민재는 그렇게 홀로 남겨졌고 친척 하나 없이 곧바로 관승호에게 맡겨졌다. 하지만 민재는 관승호를 갑자기 나타난 낯선 노인으로만 기억했고 그 역시 손자를 받아들이는 법을 몰랐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모른 채 평행선을 달렸다. 관승호는 밤마다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딸의 사진을 올려놓고 오래된 편지들을 한 장씩 펼쳐보았다.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면 꼭 진실을 말해야 한다. 내가 왜 너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를. 그는 수십 번도 넘게 쓴 편지를 결국 단 한 통도 보내지 못했다. 그 편지들은 모두 그의 책상 서랍 깊숙이 먼지 속에 남아있었다. 민재는 그런 사연을 전혀 몰랐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해 거리에서 외롭게 죽은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아버지는 존재조차도 모르는 이름이었다. 오직 주변 어른들의 말만이 그의 기억을 형성했다. 너희 엄마는 약에 손댔었다더라. 네 아빠는 도망쳤다. 그런 말들이 쌓여 민재의 마음은 냉소로 굳어갔다. 그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어릴 때부터 버렸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지하실에서 발견한 그 편지들과 훈장들, 사진 속의 젊은 군인, 그리고 사람들이 관승호를 다시 보기 시작한 분위기. 그는 혼란스러웠다.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 혹은 자신이 그동안 믿어온 이야기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 생각은 민재의 뿌리 깊은 분노와 맞섰다. 그 분노는 오직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관승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매일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만들어낸 침묵 속에 숨을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민재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 순간이 올 때 민재가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였다. 조용했던 가을이 지나가고 첫눈이 내릴 듯한 찬바람이 부산 골목을 스치던 어느 날 관승호의 낡은 집 대문 앞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그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무거운 긴장감과 조심스러운 존경이 엿보였다. 그의 가슴에는 작은 배지가 하나 달려 있었는데 대한민국 참전용사회에서 사용하는 공식 휘장이었다. 그는 자신을 국가보훈처에서 파견된 담당자라고 소개하며 조심스레 관승회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공식 초대장이 들어 있었다. 오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생존한 전설적 특수부대 출신 용사로서 대통령 표창과 함께 국가 최고 무공훈장을 수여받자는 내용이었다. 한때 유령부대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존재 자체가 비밀이었던 작전 기록이 이제는 기밀 해제되어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다. 관승호는 아무 말 없이 초대장을 읽고 그것을 곧바로 접어 탁자 위에 놓았다. 담당자는 그에게 다시 말했지만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훈장은 목숨을 바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남긴 사람들을 위한 장식일 뿐입니다. 속삭이듯 내뱉은 말에 담당자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관승호의 어깨는 여전히 똑바로 펴져 있었지만 그 등 뒤에서 묻어나오는 쓸쓸함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이 모든 대화를 문틈 너머에서 민재는 듣고 있었다. 그는 귀를 의심했다. 자신의 눈에 항상 무력하고 한심하게만 보였던 노인이 국가의 최고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어긋났다. 대체 이 노인은 뭐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지? 하지만 혼란은 곧 분노로 변했다. 그는 도망치듯 집을 나와 조직본부가 있는 포장마차 골목으로 향했다. 마음속의 불편함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다시 조직에서 자신을 인정받고 싶었다. 그는 일부러 더 거칠게 굴었고 지나치게 앞장서서 위험한 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급하게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 절도를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그 사건은 생각보다 단순했지만 CCTV 영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탓에 그는 지구대로 끌려갔다. 그날 밤 경찰서에 낯익은 노인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관승호였다.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도 바람을 피해 어깨를 움츠린 그의 모습은 한눈에 보기에도 지쳐 있었다. 그는 말없이 민재의 보석금, 서류에 서명했고 민재는 조용히 풀려났다. 경찰은 의아한 눈빛으로 이 두 사람을 바라봤지만 그들의 관계에 대해 묻지 않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걸어 돌아왔다. 민재는 일부러 거칠게 걸으며 투덜거렸다. 왜 왔냐는 듯한 표정으로 앞서가던 그가 멈췄을 때 관승호는 뒤에서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 내 어머니가 누군지 제대로 들어본 적은 있냐? 이 짧은 한 문장은 민재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등골을 타고 흐르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관승호는 다시 입을 닫았다. 그는 민재에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날 밤도 여느 날처럼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하며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민재는 그 밤 방 안에서 뒤척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 노인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내 어머니가 누군지 들어본 적은 있냐?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민재의 머릿속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확신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오래도록 외면해왔던 진실의 문을 천천히 열고 있었다. 그 문 뒤에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삶,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모른 채로 그날 이후 민재는 이상한 습관을 갖게 되었다. 밤이 되면 조용히 거실로 나와 노인의 방 문 앞에 멈춰 서는 것이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TV 불빛과 반복되는 지직거리는 소리. 여전히 재생되고 있는 군 복무 시절의 낡은 비디오 테이프. 노인은 변함없이 그 앞에 앉아 있었고 무언가를 손에 들고 조심스레 만지작거렸다. 민재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풍경을 느끼고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가곤 했다. 며칠 후 민재는 다시 지하실을 찾았다. 더는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건 관승호가 마지막으로 던진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내 어머니가 누군지 제대로 들어본 적은 있냐? 그 질문은 대답, 대신 갈라진 침묵만을 남겼지만 민재의 마음속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는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다. 사실인지 착각인지 어릴 적 듣던 이야기들이 거짓이었는지를 지하실 구석, 먼지로 덮인 오래된 서가 안쪽에서 민재는 얇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책의 제목은 전쟁과 정의인이었다. 페이지 사이에 무언가 낀 감촉이 느껴졌고 조심스럽게 펼치자 황변된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다. 봉투에는 혜진에게 전하지 못한 편지들이라는 문장이 송글씨로 쓰여 있었다. 그의 심장은 미세하게 떨렸다. 혜진,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봉투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빼곡히 접혀 있었다. 날짜는 1985년부터 1996년까지. 대부분은 감정이 뒤섞인 짧은 문장이었고 몇몇은 길게 빽빽하게 써 내려간 절절한 내용이었다. 민재는 처음 한 장을 꺼내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내가 너를 떠났던 그날, 내 등 뒤에서 들렸던 내 울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다. 미안하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다. 그날 밤, 민재는 자신의 방에서 불을 끄고 책상 위에 편지를 하나씩 펼쳐놓고 읽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편지 속에는 민재의 외할머니 이름,
어릴 적 혜진이 다녔던 학교, 가장 좋아했던 음식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건 누군가 흉내내기엔 너무 구체적이었고 너무 진실했다. 편지의 한 구절이 민재의 눈을 멈추게 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면 내가 왜 너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말해줘야 한다. 그리고 꼭 전해줘. 나는 네 엄마를 누구보다 사랑했다고. 그 순간 민재의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단단하게 쌓아온 분노의 벽, 오해로 뒤덮인 기억들, 억지로 외면해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 한 번도 눈물 흘린 적 없던 그가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무너져버린 세계 속에서 다시 무언가를 찾아가는 통곡이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새벽녘, 그는 조심스레 거실로 나갔다. 노인은 잠들어 있었고 TV 화면은 정지되어 있었다. 민재는 TV를 끄고 노인의 옆에 있는 작은 상자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부서진 지팡이, 손잡이 일부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혜진이 아직 10살 무렵 관승호와 함께 군부대 앞에서 찍은 사진. 민재는 그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처음 보는 어머니의 미소. 그리고 그 옆에 단단히 어깨를 펴고 서 있는 젊은 군인. 이제는 노인이 되어 침묵 속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서 있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몇 번이고 다시 찢고 다시 썼다. 그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고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몰랐다. 단지 그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만이 있었다. 말로는 하지 못했던 것들, 들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이제야 자라나고 있었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조직의 모임에 빠지거나 연락을 피하고 심부름을 미루기 시작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는 조직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 세상 전부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부서진 지팡이, 아버지처럼 자신을 감싸주지 못했던 관승호의 침묵, 어머니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들. 모든 게 그의 내면을 흔들었다. 그는 이제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자꾸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책임감 같은 것이 있었다. 하지만 거리두기는 곧 이상한 공기를 불러왔다. 조직원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형이라 불리던 리더들은 그를 바라보는 눈빛을 피했고 예전처럼 어깨를 툭툭 치며 웃어주던 동료들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민재는 모임 장소에 앉아 있어도 대화에 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점점 조직의 한 귀퉁이로 밀려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경고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며칠 후 그는 연락 없이 빠진 심부름에 대해 해명을 요구받았다. 늦은 밤 부두 근처 창고에서 몇몇 조직원들과 마주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이 험해졌다. 그는 자신이 했던 일, 묵묵히 따랐던 시간, 모든 걸 기억하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돌아온 건 무표정한 얼굴들과 싸늘한 말뿐이었다. 네가 요즘 왜 이러는지 다 알아. 그 노인한테 무슨 말 들은 거야? 정신 차려. 민재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솟구쳤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다. 조직원 중 한 명이 그의 발치에 무언가를 던졌다. 오래된 부서진 지팡이 조각이었다. 이거나 들고 다녀. 요즘 내 꼴엔 잘 어울리잖아. 그 말과 함께 조롱 섞인 웃음이 퍼졌다. 민재는 그 조각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그가 부셨던 관승호의 지팡이 일부였다. 누군가가 집 앞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것이었다. 순간 그의 손이 떨렸다. 가슴속 깊은 죄책감이 그를 덮쳐왔다. 그는 그 조각을 말없이 들고 돌아섰다.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다. 그저 모두가 등을 돌렸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피투성이었다. 부두를 빠져나오던 길에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기습을 당했던 것이다. 뒤통수를 맞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주먹과 발길질이 쏟아졌고
누군가는 배신자는 배신자답게 살아야지 라고 중얼거렸다. 그 폭력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민재의 정신은 멀쩡하지 않았다. 그는 피범벅이 된 얼굴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관승호는 말없이 그를 맞이했다. 부엌에서 조용히 수건과 소독약을 챙기더니 식탁에 앉힌 민재의 상처를 닦아주었다. 민재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다. 몸보다 마음이 더 부서진 기분이었다. 조직에서의 모든 관계, 인정받고 싶었던 욕망, 그 모든 것이 그날 밤 싸늘하게 무너졌다. 그는 더는 예전에 민재가 아니었다. 관승호의 손길은 서툴렀다. 살짝 떨리는 손끝, 오래된 냄새가 나는 약 냄새, 그리고 무언의 침묵. 하지만 민재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위로를 느꼈다. 말없이 닦아주는 이 손이 어쩌면 자신이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손길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내려놓았다. 더는 강한 척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민재는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조직에서 내쳐진 것보다도 자신이 끝내 무너뜨린 한 인간이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 아프게 만들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더는 이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어쩌면 그 첫걸음은 사라진 지팡이의 조각을 다시 손에 쥐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동안 민재는 외출을 자제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그의 등을 돌리고 있었고 조직에서의 폭력 이후 그는 자신이 알던 세계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있었는지를 절감하고 있었다. 방 안에 틀어박힌 채 그는 계속해서 편지들을 다시 읽었다. 혜진에게 보내지 못한 관승호의 편지들. 그 글귀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시간 속에 묻혀있던 절규였고 무릎 꿇은 채 적어 내려간 참회의 조각들이었다. 한 문장, 한 단어마다 후회의 진동이 스며 있었다. 민재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마음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며 살아왔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여유조차 없었다. 하지만 이 편지들 속에서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어릴 적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그 사랑이 어떤 이유로 깨졌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깨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닌 당시 사회의 폭력적인 구조와 침묵의 강요가 만들어낸 복합적인 비극이었다. 어느 새벽, 민재는 조용히 관승호의 방으로 들어갔다. 놓이는 책상에 앉아 오래된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손질하고 있었다. 녹음기 위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관승호는 민재가 들어오는 기척에 놀라지 않았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프 하나를 건넸다. 아무 말 없이. 민재는 그 카세트를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카세트를 재생하자 테이프에서 쉰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녹음은 언젠가 너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남긴다. 내가 죽고 나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네가 이걸 듣게 된다면 그건 내가 용기 냈다는 뜻이겠지. 목소리는 젊은 시절의 관승호 같았다. 조금은 또렷하고 조금은 조심스러웠다. 그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당시의 일을 기록하고 있었다. 자신이 소속되었던 유령 부대의 작전들, 보고되지 않은 민간인 피해, 상부의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의 갈등, 그리고 그 모든 갈등이 끝내 자신을 침묵하게 만들었고 사랑하는 딸과의 이별로 이어졌다는 고백이 이어졌다. 녹음은 이어졌다. 내가 그녀를 버렸던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다. 그리고 네 어머니가 죽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도망쳤다. 이번엔 네 앞에서. 민재는 더는 녹음을 들을 수 없었다. 손가락이 재생 버튼에서 떨어졌고 숨이 막혔다. 지금까지 그가 가슴 깊이 품고 있던 분노는 결국 말해지지 않은 진실 속에서 부풀어 오른 오해였던 것이다. 며칠 후
민재는 조용히 목공 도구를 빌려왔다. 그는 자신의 방구석에 놓여있던 지팡이의 부러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꺼내 손질했다. 잘라낸 조각을 맞추고 깨진 틈을 메우기 위해 오래된 나무를 깎았다. 그는 무언가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라도 그가 부순 것을 다시 세우고 싶었다. 그것은 단지 한 자루의 지팡이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이었고 기억이었고 무너진 신뢰의 흔적이었다. 지팡이는 천천히 형태를 되찾았다. 손잡이 부분엔 새로 덧댄 나무를 조심스럽게 조각하여 이름 하나를 새겼다. 혜진이라는 두 글자.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존재를 되찾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마친 그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낸 지팡이를 관승호의 곁에 놓아두었다. 노인은 자고 있었고 민재는 더는 깨우지 않았다. 그날 밤 민재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그는 8살쯤의 자신이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웃었고 그 뒤엔 젊은 군복 차림의 남자가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민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그 남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그제야 어릴 적 그 눈빛을 기억해냈다. 늘 외면했던 그 눈빛은 결국 자신을 지켜보던 시선이었다는 것을 저 첫눈이 내리던 아침, 부산의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골목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목도리를 깊게 두른 채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민재는 일찍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며칠 밤낮을 들여 직접 복원한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삶, 한 세대의 상처, 잊히지 않은 책임의 무게를 담은 물건이었다. 그는 지팡이를 손에 쥐고 집을 나섰다.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 그 장소, 처음 지팡이를 부셔버렸던 동네의 작은 광장. 그는 일부러 사람들 눈에 띄는 시간대에 도착했다. 출근길이 막 시작되던 시각, 아이들이 학원 버스를 기다리던 순간, 그가 서 있는 곳은 몇 달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영상 속 바로 그 자리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골목의 주민들 대부분은 그 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민재는 광장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다. 손에는 복원된 지팡이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고 머리는 깊이 숙여져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해했다. 하지만 이내 그가 누구인지, 그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챘다. 스마트폰을 꺼내든 이들이 있었고 속삭이며 멈춰선 이들도 있었다. 몇몇은 예전의 민재를 기억하며 냉소적으로 웃었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는 청년의 어깨에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 모습은 곧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다. 과거 영상 속 부산 손자, 조용한 사과라는 제목과 함께 무릎 꿇은 민재의 사진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댓글은 예상 밖이었다. 진짜 용기는 때로 이런 거야. 부순 건 지팡이였지만 더는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의지처럼 보여. 이 사람 이야기, 어쩌면 우리 할아버지 얘기랑 닮았어. 누군가는 자신도 말 못할 오랜 오해로 부모나 조부모와 멀어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용서받지 못한 과거를 이제야 떠올렸다. 며칠 후 TV 뉴스에서도 짧게 이 장면이 소개되었다. 진행자는 가족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라는 말로 리포트를 마무리했다. 관승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던 그의 눈에 처음으로 이슬이 맺혔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인 무언가가 마침내 흘러나온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관승호는 지팡이를 손에 쥔 채 천천히 일어섰다. 그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던 다리를 의지하며 그는 민재가 만들어준 새로운 지팡이를 처음으로 제대로 짚었다. 그 손잡이에 새겨진 이름 혜진이라는 두 글자를 바라보며 그는 오래전
자신이 내리지 못했던 선택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동네 전봇대에 누군가 송을씨로 써붙인 쪽지가 붙어 있었다. 나도 말하지 못한 사과가 있다. 혹시 우리 아버지도 이런 용서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그런 쪽지는 며칠 새 여러 장으로 늘어났고 마을 게시판에는 사람들이 가족에게 남긴 짧은 메모들이 쌓여갔다. 어떤 메모는 단 한 줄이었다. 아빠, 미안했어요. 또 다른 메모는 오래된 사진과 함께 붙어 있었다. 그렇게 작은 광장은 어느새 침묵의 사과로 불리기 시작했다. 민재는 그 게시판 앞을 지날 때마다 잠시 멈춰 섰다. 예전에 자신이라면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말하지 못한 고백이 때로는 어떤 외침보다 더 큰 울림이 된다는 것을 그가 다시 걸음을 옮길 때 누군가 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한 사람의 과거를 용서하는 인사가 아니라 지금의 그를 인정하는 인사였다. 겨울이 깊어지자 관승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걸음은 하루가 다르게 느려졌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겨울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무릎과 폐 상태가 좋지 않네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약봉투를 들고 병원 복도를 묵묵히 걸어 나왔다. 마음 한편에 무겁게 가라앉은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면 현실이 될까 두려웠다. 그날 밤, 그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멍하니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창문이 반짝이고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저녁을 준비하고 어디선가는 할아버지와 손주가 장난을 치고 있을 시간이었다. 민재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너무 늦은 게 아닐까?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건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던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자신을 위해 말없이 상처를 감싸주던 노인의 뒷모습뿐이었다. 며칠 뒤 민재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다. 오래전 관승호가 전쟁의 첫 임무를 수행했던 마산 앞바다 근처, 그곳으로 가자고 결심한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가고 싶다고 말하긴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그날 아침 관승호에게 겨울 바다를 보러 가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관승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는 노인의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를 챙겨 입혀 작은 렌터카에 태웠다. 도착한 마산은 바람이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다. 바다의 수평선은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르렀고 햇살은 차디찬 공기 속에서도 부드럽게 두 사람을 감쌌다. 민재는 노인을 바닷가 벤치에 앉혔다. 벤치는 낡았지만 튼튼했고 앞에 펼쳐진 바다는 오롯이 두 사람만의 시간처럼 잔잔했다. 관승호는 바다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말없이 천천히 그저 두 눈으로 모든 걸 기억하려는 듯. 민재는 옆자리에 앉아 관승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그 손은 거칠고 마디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해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 했다.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와 파도소리만이 배경이 되었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그날의 대화는 없었지만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이 오고 갔다. 민재는 깨달았다. 침묵 속에도 언어는 존재하며 그 언어는 오히려 말보다 진실하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관승호는 지팡이를 무릎에 얹고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다. 민재는 그 모습을 거울로 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다. 관승호의 삶에서 마지막으로 마주한 햇살이었고 민재가 함께 나눈 가장 깊은 순간이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둘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후회가 잠시 멈춘 듯했다. 집에 도착해 관승호는 방 안의 작은 난로 옆에 앉아 다시는 입지 못할지도 모를 외투를 벗었다. 그는 사진 하나를 꺼내 거실 탁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혜진이 초등학생 시절 체육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옆에
오늘 찍은 바다 사진도 놓여 있었다. 민재는 그것을 보고 잠시 멈춰섰다.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이 작은 연결이 이토록 조용히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울컥하게 만들었다. 관승호는 아무 말 없이 지팡이를 벽에 기대어 두고 침대로 향했다. 민재는 불을 꺼주려다 말고 그냥 그 방을 조용히 닫았다. 그날 밤 민재는 방 안에서 편지를 썼다. 처음으로 자신이 태어난 이후의 삶에 대해 정리하며 누군가에게 보내는 마음을 글로 남겼다. 수신이는 따로 쓰지 않았다. 어쩌면 관승호에게, 어쩌면 어머니에게, 혹은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의 자신에게. 겨울밤은 길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마치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겨울은 본격적으로 깊어졌고 민재는 매일 아침 관승호의 숨소리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새벽이면 노인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서서 이불 속에서 규칙적으로 올라오는 움직임을 살폈다. 이전에는 그저 한 집에 사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마음은 민재에게도 낯설고 조심스러웠다. 그는 관승호의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는 것을 느끼면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초조함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노인의 방 한구석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이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는 물건이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마치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이제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상자는 잠금 장치가 없었지만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억지로 힘을 주자 나무 틈이 삐걱이며 열렸고 그 안에는 얇은 천으로 감싼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있었다. 테이프 겉면에는 펜으로 1997, 하셀처 12, 전부를 말하다라고 적혀 있었다. 민재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 날짜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바로 다음 해였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내어 테이프를 삽입한 그는 천천히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낮고 지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관승호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금의 노인과는 다른 톤이었다. 더 젊고 날카롭고 그러나 무엇보다 후회의 무게가 짙게 스며든 목소리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자신이 복무했던 유령 부대에서 있었던 작전들, 명령에 의한 민간인 학살, 그 안에서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지만 침묵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 죄가 딸에게, 그리고 손자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녹음은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기록에서 사라진 이유도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일부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인물들을 전역 후 일반인으로 분류하며 역사의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었다. 관승호 역시 그중 한 명이었다.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대가로 그의 공적은 문서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가 살아온 진실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침묵 속에서도 기록을 남겼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모든 걸 녹음으로 남긴 것이었다. 내가 살아서 말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이 테이프가 진실을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민재야, 언젠가 네가 이걸 듣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부디 이 기록을 세상에 남겨다오. 그 말은 명확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책임의 이전이었다. 녹음을 다 들은 민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쥔 테이프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오랜 시간 외면해왔던 것들이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생애, 노인의 침묵, 그리고 자신이 증오해왔던 이름들. 그 모든 것들이 얽혀 만들어낸 진실이 이제 그의 손안에 있었다. 다음 날 민재는 결정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단지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침묵이 어떻게 또 다른 침묵을 낳았는지를, 그리고 그 침묵을 끊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는 것을. 그는 직접 카세트를 들고 지역의 작은 언론사 문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테이프의 내용과 함께 민재가 제시한 편지들, 훈장, 사진들은 충분한 신빙성을 제공했다. 기사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침묵 속의 용사,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잊힌 군인,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역사에서 사라진 남자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뉴스 포털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 댓글에는 놀라움과 함께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반응이 이어졌다. 그리고 조용히 관승호라는 이름이 다시 공적 명단에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모든 소식을 민재는 관승호에게 전하지 못했다. 노인은 그날 이후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고 감정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민재가 그의 손을 잡고 이야기할 때마다 노인의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번졌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 진동은 아직 모든 것이 눈이 그친 이른 아침. 부산의 하늘은 맑고 고요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무언가 맑게 비워진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골목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가게 앞에 내걸린 천막들이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은 관승호의 이름이 국가유공자로 공식 인정받은 날이었다. 조용하고 소박한 절차였지만 기록 속에서 지워졌던 한 사람의 삶이 다시 이름을 얻는 순간이었다. 신문과 방송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다루었다. 기사 제목은 단정했고 기사 내용은 짧았지만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는 조국을 위해 침묵했고 가족을 위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야 그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그 신문을 접어 노인의 침대 머리맡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관승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손끝만이 가끔 떨리듯 움직였다. 민재는 말없이 창문을 열고 방 안에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냈다. 겨울 햇살이 천천히 방 안을 물들이고 벽에 기대어 있던 지팡이 위로 작은 빗무리가 내려앉았다. 그 지팡이에는 이제 세월의 흔적이 아닌 다시 연결된 기억의 의미가 새겨져 있었다. 민재는 천천히 그 지팡이를 들어 올려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관승호는 손가락을 움직였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마주한 이가 보여줄 수 있는 최후의 반응이었다. 그날 오후, 마을에서 작게 열릴 예정이던 추모식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대부분은 이웃이었고 어떤 이들은 온라인 기사에서 그를 알고 찾아온 이들이었다. 사람들은 헌화를 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국화를 놓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예전엔 몰랐어. 그냥 조용한 노인인 줄만 알았지. 그리고 그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었다. 민재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는 온기, 늦게나마 주어진 인정, 그리고 잊히지 않은 이름. 그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서사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민재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수신이 넘는 편지였지만 그는 그 글을 천천히, 아주 정성스럽게 썼다. 어머니에게, 혹은 관승회에게, 아니면 오랫동안 외면했던 자신에게. 그는 그 편지를 지팡이 손잡이 안쪽의 작은 공간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곳은 예전부터 비밀을 품던 곳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심을 담는 공간이 되었다. 며칠 후, 조용한 새벽에 관승호는 숨을 멈췄다. 병원도 의사도 없었다. 그저 평소처럼 이불을 덮고 누운 채 아주 조용히 떠났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손에는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노인의 이불을 정돈하고 작은 향 하나를 피웠다. 그리고 노인의 침대 옆에 앉아 오래도록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국립묘지 한편, 이름 없는 공간이 아닌 그의 공적과 기록이 새겨진 묘비 아래. 민재는 마지막으로 지팡이를 묘비 옆에 세워두었다. 그것은 관승호의 무언의 언어였고 세대 간 끊겼던 마음의 연결이자 다시 이어진 시간의 상징이었다. 그 누구도 다시는 그 지팡이를 부수지 못할 것이다. 며칠이 지난 뒤 민재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 기증 요청서를 제출했다. 지하실에서 발견한 녹음 파일과 편지들, 관승호의 사진, 유품 일부를 아카이브로 보존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담당자는 놀란 눈으로 그 자료를 바라보았고 한참을 말없이 페이지를 넘겼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약속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남겨질 겁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비록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음만은 분명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어. 나 괜찮아졌어. 그리고 그는 알았다. 어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기억 안에서 다시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걸,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